달빛 마신 소녀. 켈리 바닐 글, 홍한별 옮김. 일. 이야기를 하다. 맞아. 숲속에는 마녀가 살아. 아주 옛날부터 있었지. 가만히 좀 있을래? 세상에, 이렇게 정신 사나운 애는 처음 본다. 아니야, 아가. 나도 본 적은 없어. 아무도 보지 못했지. 몇 시대 동안 나타나지 않았어. 다시는 마녀를 볼 일이 없도록 조치했거든. 끔찍한 조치를. 말해달라고 조르지 마라. 너도 알지 않니? 아, 나도 모르겠어. 왜 마녀가 애들을 원하는지는 아무도 몰라. 왜 가장 어린 아기여야 하는지도. 마녀한테 물어볼 수도 없는 일이잖니. 본 적도 없으니까. 볼 일이 없도록 조치하니까. 마녀는 당연히 있고 말고 그걸 질문이라고 하니? 숲을 봐. 얼마나 위험한가. 독가스에 푹 꺼지는 구덩이에 들끓는 간헐천까지 사방에 지독한 위험이 도사리고 있어. 그게 저절로 그렇게 되었다고 생각하니? 절대 아니지. 마녀 짓이야. 마녀가 하라는 대로 하지 않으면 우리가 어떤 꼴이 될 것 같아? 내가 꼭 말로 얘기해줘야 해? 그러고 싶진 않구나. 쉬, 울지 마라. 지금 장로회에서 너를 데리러 오는 것도 아닌데. 이제 너는 컸으니까. 우리 집에서? 그래, 아가. 아주 오래전 일이야. 네가 태어나기 전에 예쁜 아들이 있었지. 이제 얼른 밥 먹고 네 할 일 해. 내일 아침 일찍 일어나야 하니까. 희생제 날은 누구도 기다려주지 않으니 우리 모두 나가서 한 해 동안 우리를 무사히 지켜줄 아기한테 감사해야 한단다. 네 오빠 말이냐? 내가 무슨 힘이 있겠니? 내가 안 된다 하면 마녀가 사람들을 모조리 죽여버렸을 텐데. 그랬다면 우리가 여기 이렇게 있을 수나 있겠니? 한 명을 희생하거나 아니면 모두 죽어야 해. 세상 돌아가는 이치가 그렇단다. 원한다고 바꿀 수 있는 게 아니야. 더 묻지 마. 이제 가라. 불쌍한 것. 2. 불행한 여자가 미쳐버리다. 대장로 걸랜드는 오늘 아침 천천히 준비했다. 희생제 날은 1년에 하루뿐이니 걸랜드는 저주가 닥친 집으로 엄숙하게 행진하고 숙연하게 물러나는 절차 동안 최고의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다. 다른 장로들에게도 그렇게 하라고 했다. 군중에게 볼거리를 주는 게 중요했다. 걸랜드는 살이 늘어진 뺨에 연제를 두드려 바르고 눈가를 따라 검은 가루로 굵은 선을 그렸다. 거울로 이 사이에 음식 찌꺼기가 끼지 않았는지 살폈다. 걸랜드는 그 거울을 좋아했다. 보호령의 단 하나뿐인 거울이었다. 자신만이 가질 수 있는 물건만큼 걸랜드에게 큰 만족을 주는 건 없었다. 걸랜드는 자기가 특별하다는 것을 즐겼다. 대장로한테는 보호령의 단 하나뿐인 물건이 아주 많았다. 대장로가 누리는 특권 가운데 하나였다. 보호령은 고양이 꼬리 왕국이라고도 불리고 슬픔의 도시라고도 불린다. 한쪽에는 위험한 숲이 있고 다른 쪽에는 무지막지하게 큰 습지가 있는데 보호령은 그 사이에 끼어 있다.
보우령 사람들은 대부분 습지에서 밥벌이에 먹고 살았다. 습지에 미래가 있단다. 엄마들은 아이들에게 이렇게 말하곤 했다. 대단한 미래는 아니지만 없는 것보다 나으니까. 봄에는 습지에 지린 순이 돋고 여름에는 지린 꽃이 피고 가을에는 지린 구근을 얻었다. 또 습지에는 다양한 약초와 신비한 풀들이 자라는데 그것을 뜯어서 다듬고 말려 숲 건너편에서 온 무역상들에게 팔았다. 무역상들은 습지에서 난 수확물을 머나먼 자유도시로 가져간다. 숲은 아주 위험했다. 숲을 통과하는 길은 딱 하나, 대로를 따라가는 것뿐이었다. 대로는 장로들 소유였다. 그러니까 대장로 걸랜드가 대로의 주인이고 다른 장로들도 자기 몫이 일부 있다는 말이다. 습지도 장로들 소유였다. 과수원도, 집들도, 시장 광장도, 심지어 텃밭까지도. 그래서 보호령에 사는 사람들은 갈대로 신을 삼아 신는다. 특히 힘든 시기에는 습지에서 진하고 걸쭉한 물을 떠와 아이에게 먹인다. 습지가 아이들을 튼튼하게 만들어주기를 바라면서. 반면에 장로와 장로 가족들은 쇠고기와 버터와 맥주를 먹어 덩치가 좋고 힘이 세고 뺨이 발그레하다. 문 두드리는 소리가 났다. 들어오라. 대장로 걸랜드가 치렁치렁한 예복을 가다듬으며 웅얼거렸다. 엔테인이었다. 걸랜드의 조카이고 견습 장로였다. 걸랜드가 한순간 마음이 약해져서 이 어처구니 없는 아이의 더욱 어처구니 없는 어미에게 한 약속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 하지만 좀 지나친 말 같기도 하다. 엔테인은 됨됨이가 좋은 아이였다. 13살이 조금 못된 나이인데 부지런하고 일을 빨리 배웠다. 셈이 빨랐고 손이 야물어서 뚝딱 하는 사이 피곤한 장로가 편히 앉아 쉴 긴 의자도 만들어냈다. 게다가 걸랜드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 소년을 향해 무어라 설명할 수 없는 애정이 조금씩 자라는 걸 느꼈다. 그렇지만 엔테이는 머리가 너무 컸다. 원대한 생각을 했다. 그리고 질문을 했다. 걸랜드는 눈살을 찌푸렸다. 엔테이는 뭐라고 말해야 할까? 지나치게 예민했다. 계속 이런 식으로 나온다면 아무리 핏줄이라 해도 무언가 조치해야 했다. 그런 생각을 하면 걸랜드의 가슴은 돌덩이를 얹은 것처럼 무거워졌다. 걸랜드 외숙부님! 엔테이는 흥분을 억누르지 못하고 거의 외숙부를 덮칠 듯이 뛰어들어왔다. 조용히 해라! 장로의 꾸지람이 떨어졌다. 엄숙한 날이지 않니? 엔테이는 바로 수그러들며 강아지처럼 충직하고 열띤 얼굴을 땅으로 푹 숙였다. 걸랜드는 엔테인의 머리를 쓰다듬고 싶은 충동을 꾹 눌렀다. 엔테인이 목소리를 눌러가며 말했다. 다른 장로님들이 준비를 마치셨다는 말씀을 전하러 왔어요. 시민들 모두 길에서 기다립니다. 전원 출석했어요. 전부 다? 의무를 회피하는 사람은 없었겠지. 작년 일로 교훈을 얻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엔테인이 말하며 몸을 떨었다. 딱한 일이야. 걸랜드는 거울을 다시 들여다보며 화장을 고쳤다. 걸랜드는 이따금씩 보호령 시민들에게 교훈하는 것을 좋아했다. 그러고 나면 모든 게 명확해졌다. 걸랜드는 턱 아래 처진 살을 톡톡 건드리며 얼굴을 찌푸렸다. 조카야. 걸랜드는 예복자락을 멋들어지게 펄럭이며 말했다. 완성하는데 10년 넘게 걸린 동작이었다. 이제 가자.
아기가 제 발로 희생제 재단에 가지는 않을 테니까. 걸랜드는 물 흐르듯 거리로 걸어갔고 엔테이는 허둥대며 그의 뒤를 따랐다. 보통 희생제 날은 그날에 걸맞게 장려하고 장중하게 진행된다. 부모는 저항 없이 아이를 내어준다. 아이의 가족은 넋을 놓고 소리 없이 눈물을 흘리고 이웃들은 스튜 냄비와 기운을 북돋을 음식을 가져와 부엌에 가득 쌓아놓고 아이를 잃은 이들의 어깨를 감싸안고 슬픔을 달래준다. 대개는 아무도 규칙을 어기지 않는다. 그런데 이번에는 아니었다. 대장로 걸랜드는 입술을 앙 다물며 인상을 썼다. 행렬이 골목에 들어서기도 전에 어미의 울음소리가 들렸다. 거리에 나온 시민들이 안절부절 못했다. 장로의 행렬이 그 집에 도착하자 충격적인 광경이 눈앞에 펼쳐졌다. 얼굴에 생채기가 나고 아랫입술은 부어 터졌고 머리카락이 뜯겨 머리통에 피가 맺힌 남자가 문가에서 장로들을 맞았다. 남자는 웃음을 지어보려고 했지만 혀가 반사적으로 이가 부러진 자리를 찾아갔다. 남자는 그냥 입을 다물고 고개를 숙였다. 죄송합니다, 장로님들. 남자가 말했다. 이가 빠진 모양이었다. 저 사람이 대체 뭐에 쓰여서 저러는지 도저히 모르겠습니다. 정신이 나간 것 같습니다. 장로들이 집 안으로 들어서자 머리 위쪽 석가래에서 여자가 아까거리며 울부짖었다. 여자의 빛나는 검은 머리카락이 몸부림치는 긴 뱀들처럼 출렁였다. 여자는 궁지에 몰린 짐승처럼 씩씩거리고 침을 뱉었다. 한쪽 팔과 한 다리로 석가래에 매달려서 다른 쪽 팔로는 아기를 품에 꼭 안았다. 꺼져! 여자가 소리를 질렀다. 애는 못 데려가. 얼굴에 침을 뱉고 저주할 거야. 당장 내 집에서 나가지 않으면 내 눈가를 파서 까마귀한테 던져줄 거야. 장로들은 입을 떡 벌리고 여자를 보았다. 믿기지 않는 일이었다. 희생될 운명으로 정해진 아기를 지키려 한 사람은 지금까지 아무도 없었다.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었다. 엔테인이 혼자 울기 시작했다. 엔테인은 방한 장로들에게 우는 모습을 들키지 않으려고 갖은 애를 썼다. 걸랜드는 얼른 머리를 굴려서 주름진 얼굴에 다정한 표정을 지어 보였다. 걸랜드는 다치게 할 의도가 전혀 없음을 보여주기 위해 엄마에게 손바닥을 펼쳐 내밀었다. 얼굴은 웃었지만 속으로는 이를 갈았다. 친절한 척 연기를 하려니 속이 뒤틀렸다. 우리가 아기를 데려가는 게 아니오. 불쌍하고 어리석은 여인이요. 걸랜드는 최대한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마녀가 데려가는 거지. 우리는 하라는 대로 하는 것뿐이요. 엄마는 성난곰처럼 가슴속 깊은 곳에서 울리는 소리를 냈다. 걸랜드는 어쩔 줄 몰라 하는 남편의 어깨에 한 손을 얹고 살짝 힘을 주었다. 자네 말이 맞는 것 같군. 자네 아내는 실성했어. 걸랜드는 걱정스러운 기색을 띠어 분노를 감추려고 애썼다. 드문 일이지만 전례가 없지는 않네. 동정을 보여주어야 해. 비난할 것이 아니라 돌봐줘야 하네. 거짓말쟁이! 여자가 침을 뱉었다. 아기가 울기 시작했고 여자는 더 높이 올라갔다. 평행으로 뻗은 석가래를 하나씩 밟고 올라가 지붕 경사면에 등을 대고 자리를 잡았다. 잡히지 않을 곳에 올라가 자세를 잡고 아기에게 젖을 물렸다. 아기는 바로 울음을 그쳤다. 여자가 으르렁거리며 말했다.
이 애를 뺏어가더라도 내가 찾아낼 거야. 기필코 찾아서 데려올 거야. 하나 못 하나 두고 봐. 마녀한테 맞서겠다고? 걸랜드가 웃었다. 홀몸으로? 아, 길 잃은 딱한 영혼이여. 걸랜드의 목소리는 꿀처럼 부드러웠지만 얼굴은 인걸불처럼 달아올랐다. 슬퍼서 이성을 잃었군. 충격 때문에 머릿속이 망가져 버렸어. 걱정 말게. 우리가 낫게 해줄 테니까. 최선을 다하겠네. 경비병! 걸랜드가 손가락을 딱 하고 치자 무장 경비병이 방으로 우르르 들어왔다. 이들은 별의 자매들에 소속된 특수부대였다. 등에 활과 화살을 메고 허리띠에는 짧고 날카로운 검을 찼다. 길게 따내린 머리카락을 허리 언저리에서 말아 올려 허리에 단단히 동여맸다. 이들이 탑 꼭대기에서 수년 동안 명상하고 전투 훈련을 받았다는 증표였다. 경비병의 얼굴은 돌덩이처럼 준엄했다. 아무리 권력과 지위가 높은 장로들이어도 이들이 나타나면 슬금슬금 피했다. 별의 자매들은 무시무시한 전투 부대였다. 절대 함부로 할 수 없었다. 저 미친 여자의 손에서 아기를 데려오고 불쌍한 여자는 탑으로 데려가라. 걸랜드가 명령했다. 걸랜드는 석가래 위에 엄마에게 눈을 부라렸다. 엄마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별의 자매들은 산란한 정신을 바로잡는 방법을 잘 알지. 고통은 없을 것이라고 확신하네. 경비병들은 조용히 효율적으로 무자비하게 움직였다. 아기 엄마는 어떻게 해볼 새도 없이 순식간에 손발이 묶여 끌려나갔다. 아기 엄마가 내지르는 비명이 조용한 마을에 울려 퍼지다가 탑의 거대한 나무문이 쾅 소리를 내며 엄마를 안에 가두어 버리자 갑자기 사방이 고요해졌다. 대장로의 손에 건네진 아기는 잠시 훌쩍이다 곧 눈앞에 주름진 얼굴에 눈을 맞추었다. 온통 늘어지고 쭈그러지고 접힌 얼굴. 아기의 얼굴이 어쩐지 진지해 보였다. 침착하고 심각하고 미심쩍은 표정이라 걸랜드는 쉽사리 눈을 뗄 수가 없었다. 검은 곱슬머리에 검은 눈, 살결은 윤을 낸 호박처럼 빛났다. 이마 한가운데는 초승달 모양의 점이 있었다. 아기의 엄마에게도 비슷한 점이 있었다. 속설에선 이런 사람들이 특별한 존재라고 했다. 걸랜드는 속설을 싫어했다. 보호령 사람들이 자신들을 조금이라도 잘난 존재로 생각하게 만드는 속설은 특히 마음에 안 들었다. 걸랜드는 눈살을 더 깊이 찌푸리며 이마에 주름을 잡고 몸을 아기 쪽으로 기울였다. 아기가 혀를 쏙 내밀었다. 끔찍한 아기군. 걸랜드는 생각했다. 여러분! 걸랜드는 최대한 근엄한 목소리를 끌어내어 말했다. 때가 되었습니다. 아기는 하필 이 순간을 골라서 걸랜드의 예복 앞에 뜨뜻 미지근한 물을 실내에서 젖은 얼룩을 커다랗게 남겼다. 걸랜드는 태어난 척했지만 속은 부글부글 끓었다. 일부러 그런 거야. 걸랜드는 확실히 알 수 있었다. 혐오스러운 아기 같으니. 행렬은 늘 그러듯 암울하고 느리고 참을 수 없을 정도로 지루했다. 걸랜드는 갑갑해서 미칠 지경이었다. 그렇지만 장로들이 보호령 밖으로 나간 뒤 보호령 장병문이 닫히고 시민들이 풀 죽은 아이들을 이끌고 남루하고 좁은 저마다의 집으로 돌아가고 나면
장로들은 발걸음을 재촉했다. 왜 서두르는 거예요? 외숙부님? 엔테인이 물었다. 조용히 해라. 걸랜드가 쏘아붙였다. 어서 따라와. 대로에서 벗어나 숲속에 있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장로들도 물론이었다. 걸랜드도 마찬가지였다. 보호령 장벽에서 멀지 않은 곳은 그래도 안전하다고 했다. 그렇지만 실수로 너무 깊은 숲으로 들어가 버린 사람들 이야기를 모르는 사람은 없었다. 그랬다가 구덩이에 빠져버렸다거나 뜨거운 진흙 웅덩이에 빠져서 살갗이 다 벗겨져 버렸다는 사람들. 혹은 공기가 탁한 분지에 들어갔다 영영 돌아오지 못했다거나. 여하튼 숲은 위험했다. 장로들은 구불구불한 오솔길을 따라 오래된 나무가 둘러싼 작은 공터로 왔다. 이 나무 5그루는 마녀의 시녀들이라고 불린다. 아니, 6그루. 원래 5그루 아니었나? 걸랜드는 나무들을 노려보며 다시 헤아려 본 다음 고개를 흔들었다. 6그루였다. 아무려나 숲이 걸랜드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이 나무들은 거의 이 세상만큼이나 오래되었다고 하니까. 둥글게 선 나무 안쪽 공터는 푹신한 이끼로 덮여 있었다. 장로들은 아기를 쳐다보지 않으려고 애쓰면서 이끼 위에 아기를 내려놓았다. 그러고는 등을 돌리고 왔던 길을 서둘러 돌아갈 채비를 했다. 가장 어린 구성원이 헛기침하며 입을 열었다. 그게 아기를 그냥 이렇게 두고 가요? 엔테인이 물었다. 그냥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 걸랜드가 말했다. 이렇게 하는 거다. 갑자기 황소의 멍에처럼 피로가 걸랜드의 어깨를 덮쳤다. 등뼈가 휘는 것 같았다. 엔테인은 자기 목을 꼬집었다. 불안할 때 나오는 습관인데 버리지를 못했다. 마녀가 올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요? 다른 장로들은 불편한 침묵 속으로 빠져들었다. 뭐라고? 가장 나이 많은 장로 레스펜이 물었다. 그러니까 그게 엔테인이 말꼬리를 흐렸다. 마녀가 올 때까지 기다려야 할 것 같아요. 엔테인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야생동물이 먼저 와서 아기를 잡아가면 어떡해요? 다른 장로들이 입술을 꽉 다물고 대장로를 쳐다보았다. 대장로는 얼른 소년을 끌고 가면서 대답했다. 다행스럽게도 그런 일은 한 번도 없었단다. 하지만 엔테인은 다시 목을 꼬집으며 말했다. 하도 세게 꼬집어서 자국이 남았다. 하지만은 없다. 걸랜드는 소년의 등에 댄 손에 힘을 주면서 오솔길을 따라 성큼성큼 걸음을 재촉했다. 다른 장로들도 한 명씩 줄지어 따라왔다. 아기는 남겨두고. 그들은 알았다. 엔테인만 빼고. 아기가 야생동물에게 먹히면 어쩌나 하는 건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사실 틀림없이 그렇게 되리라는 것을. 그들은 마녀가 없다는 것을 알았다. 마녀라는 것은 존재한 적이 없었다. 위험한 숲과 하나뿐인 길과 장로들이 세대를 이어 불을 누리게 해준 연약한 삶에 의지만이 있을 뿐. 마녀 때문에, 정확히 말하면 마녀가 있다는 믿음 때문에 사람들은 겁에 질렸고 억눌려 순종했다. 사람들은 슬픔의 안개 속에서 살았다. 비탄의 구름이 감각을 무디게 하고 정신을 흐릿하게 했다.
덕분에 장로들은 어떤 것에도 방해받지 않고 아주 편하게 사람들을 지배했다. 물론 불쾌한 일이기는 하지만 감수해야 하는 일이었다. 장로들이 나무를 해치고 돌아가는데 아기가 잉잉 우는 소리가 들렸다. 그러나 아기 울음소리는 곧 늪의 숨소리와 새소리, 숲에서 나무가 삐걱거리는 소리에 묻혔다. 장로들은 아기가 내일 새벽 동이 틀 때까지 살아있지 못할 것을 확실하게 알았다. 다시는 그 울음소리를 듣는 일도, 아기를 보는 일도, 생각하는 일도 없을 거라고 믿었다. 아기가 영원히 떠나갔다고 생각했다. 물론 틀린 생각이었다. (3) 마녀가 실수로 아기에게 마법을 걸다. 숲 한가운데 작은 늪이 있다. 거품이 보글보글 끓고 독한 냄새를 풍기는 유황 늪이었다. 잠자며 뒤척이는 땅 및 화산에서 데워져 흘러나온 물 위로 계절에 따라 독 같은 녹색, 번개 같은 파란색, 피 같은 붉은색의 미끈한 점액질이 덮였다. 오늘 보호령의 희생제 날이자 다른 곳에서는 별 아이의 날이 얼마 남지 않은 이맘땐 물 위를 덮은 녹색이 조금씩 파란색으로 바뀌어갔다. 늪 가장자리, 두엄에서 자라난 갈대꽃 기슭에 아주 나이 많은 여자가 옹이진 지팡이를 짚고 서 있었다. 키가 작고 땅딸막하고 배 둘레는 둥그스레했다. 곱슬곱슬한 회색 머리를 뒤로 넘겨 굵게 쫑쫑 따았고 따은 매듭 사이 빈틈에서 이파리와 꽃이 자랐다. 짜증스러운 표정이었지만 늙은 눈이 반짝거렸고 넓은 입 언저리에는 보일 듯 말 듯한 웃음기가 있었다. 어떤 각도에서 보면 커다랗고 성질 좋은 두꺼비처럼 보였다. 이름은 제니였다. 이 사람이 바로 마녀였다. 숨으면 못 찾을 줄 알아. 웃기는 괴물 같으니. 제니 늪에 대고 고함을 질렀다. 네가 어디 있는지 내가 모를 것 같아? 당장 밖으로 나와 사과해. 쟤는 성깔있는 목소리를 끌어올려 말했다. 아니면 내가 그렇게 만들 테니까. 사실 젠한텐 그 괴물을 부릴 힘이 없었다. 괴물은 나이가 아주 많았다. 그렇지만 늪이 괴물을 목구멍 뒤에 걸린 가래를 뱉어내듯 토하게 할 수는 있었다. 왼손을 살짝 튕기고 오른 무릎을 흔들기만 하면 되었다. 쟤는 다시 또 성깔을 부렸다. 정말이야! 제니 소리쳤다. 걸쭉한 물이 부글거리고 소용돌이 치더니 늪 괴물의 거대한 머리가 청록색 수면 위로 꾸르륵 나타났다. 괴물은 커다란 눈 하나를 깜빡이고 나머지 하나를 또 깜빡이더니 두 눈으로 하늘을 올려다봤다. 나한테 눈 부라리지 마, 젊은이. 제니 콧방귀를 뀌었다. 마녀. 괴물이 탁한 늪 안에 입이 반쯤 잠긴 채로 웅얼거렸다. 내 나이가 당신보다 몇백 년 더 많거든. 괴물이 커다란 입으로 녹조의 거품을 만들었다. 실은 몇천 년이지. 괴물이 생각했다. 하지만 그게 무슨 의미가 있나? 네 말투가 마음에 안 들어. 쟤는 주름진 입술을 쭉 내밀어 오므린 꽃봉오리 모양으로 만들었다. 괴물이 헛기침하며 말했다. 시인이 한 유명한 말이 있지. 안 물어봤고 안 궁금하다.
글럭! 마녀가 소스라치며 말했다. 말투가 그게 뭐야? 죄송. 진심은 아니었지만 글럭은 고분고분 말했다. 글럭은 물가 게을게 팔 4개를 올려놓고 각각 손가락이 7개 있는 손으로 번들거리는 진흙더미를 짚었다. 끙 하는 소리를 내며 몸을 풀밭 위로 끌어올렸다. 전에는 이렇게 힘들지 않았는데. 글럭은 생각했다.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게 언제였는진 알 수가 없었다. 피리언이 분출공 위에서 눈이 튀어나오도록 울고 있다고. 불쌍하게도. 제니 씩씩거리며 말했다. 글럭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제니 지팡이로 땅을 탁 짚자 지팡이 끝에서 불꽃이 튀어 둘 다 놀랐다. 쟤는 늪괴물에게 눈을 부라렸다. 피리언한테 너무하잖아. 제니 고개를 흔들었다. 피리언은 악이라고. 경애하는 젠. 글럭이 가슴속에서 무언가 꾸르륵 울리는 것을 느끼며 말했다. 글럭은 막 감기에 걸리려는 상태가 아니라 점잖고 엄숙하게 들리기를 바라며 말을 이었다. 피리온도 당신보다 나이가 많아. 이제 때가 되었어. 내 말이 무슨 뜻인지 알잖아. 게다가 피리온 엄마와 약속한 일이야. 500년 동안이나 거기서 10몇 년 넘치거나 모자랄 수도 있지만 저 새끼용은 당신이 되풀이해서 들려준 망상 속에서 살았어. 그게 쟤한테 도움이 돼? 피리온은 거대한 용이 못 되었어. 지금 보기엔 앞으로도 영영 그렇게 될 가능성은 없는 것 같아. 작은 용이라고 해서 부끄러워할 일은 전혀 없지. 크기가 중요한 게 아니니까. 하지만 용은 유서 깊고 고귀한 종족이야. 7시대의 위대한 사상가들의 정신을 담은 존재니 마땅히 자랑스럽게 여겨야 해. 피리언 엄마가 분명히 말했어. 제니 입을 열었지만 괴물이 말을 끊었다. 아무리 그렇다 해도 이제는 피리언이 자기 혈통과 위치를 알 때가 되고도 남았어. 이렇게 오래 거짓말을 계속 이어오면 안 되는 거였어. 이제는. 글럭은 앞발 4개를 땅에 짚고 둥글게 등 아래 육중한 엉덩이를 땅에 내려놓으며 거대한 꼬리로 온몸을 감아 마치 커다랗고 반짝이는 달팽이 껍질 같은 모양을 만들었다. 쭈그린 다리 위에 불룩한 배를 늘어뜨렸다. 나도 모르겠어. 그런데 뭔가 달라졌어. 글럭의 젖은 얼굴 위에 구름이 드리웠지만 쟤는 고개를 저었다. 또 그 이야기야. 쟤니 건성으로 넘겼다. 시인이 말하듯이 변화하는 지구요. 시인은 집어치워. 가서 미안하다고 해. 당장. 피리언이 네 말은 철석같이 듣잖아. 쟤는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서둘러야겠다. 이미 늦었어. 부탁이야. 너만 믿는다. 글럭은 느릿느릿 마녀에게 다가왔고 마녀는 글럭의 커다란 뺨에 손을 댔다. 글럭은 서서 걸을 수 있지만 6발로 걸을 때도 많았다. 가끔은 꼬리를 다리처럼 써서 7발로 걷기도 했다. 특히 향긋한 꽃을 손으로 꺾어 냄새를 맡을 때나 수집할 바위를 모으거나
손으로 깎아 만든 피리로 잊을 수 없는 노랫가락을 연주할 땐 5발로 걷기도 했다. 글럭이 우람한 이마를 제네의 조그만 이마에 갖다 댔다. 조심해. 글럭은 감정이 솟구치는 목소리로 말했다. 요즘 꿈자리가 사나웠어. 당신이 가고 나면 걱정이 돼. 제니 눈썹을 치켜 올리자 글럭은 앓는 소리를 내며 얼굴을 떼었다. 알았어. 피리언의 망상을 계속 이어가 줄게. 진리로 가는 길은 꿈꾸는 마음에 있다고 시인이 말했지. 바로 그거야. 제니 말했다. 쟤는 혀를 튕겨 소리를 내며 괴물에게 손키스를 보냈다. 그러고는 지팡이를 받침점 삼아 뛰어올라 앞으로 날아가 풀밭 위로 멀리 사라졌다. 보호령 사람들은 이상하게 잘못된 믿음에 빠져 있지만 사실 숲은 저주에 걸린 것도 마법에 걸린 것도 아니었다. 그렇지만 위험하긴 했다. 숲 아래에 믿기지 않을 정도로 넓은 완만한 화산이 도사리고 있어 골칫거리였다. 화산은 자면서도 신음하고 간헐천을 데워서 분출하고 갈라진 땅 틈에 쉼없이 파고들어 바닷물을 깊은 구렁을 만들어 놓았다. 시냇물을 부글부글 끓게 하고 진흙을 달구고 폭포수가 깊은 구렁으로 사라졌다가 머나먼 곳에서 다시 땅 위로 솟구치게 했다. 지독한 냄새를 내뿜는 분출공, 화산재를 뿜는 분출공. 아무것도 나오지 않는 듯 보이지만 근처에 있다간 나쁜 공기 때문에 입술과 손톱이 파랗게 질리고 머리를 빙빙 돌게 하는 분출공도 있었다. 사람들이 안전하게 숲을 통과하는 길은 딱 하나였다. 자연적으로 솟아오른 암석층이 오랜 세월을 거쳐 표면이 매끈한 대로다. 대로는 움직이지도 달라지지도 들썩이지도 않았다. 아쉬운 점은 대로를 보호령에서 나온 깡패 어깨무리가 관리한다는 것이다. 쟤는 그래서 대로를 이용하지 않았다. 깡패들은 참아줄 수가 없었다. 어깨들도. 게다가 요금을 지나치게 많이 받았다. 정확히 말하자면 마지막으로 이용해봤을 때 요금이 그랬다고 해야겠다. 대로 가까이에 간 지 꽤 오래되었으니까. 거의 200년 전 일이다. 그래서 쟤는 마법과 지식과 상식을 이용해서 자신만의 길을 만들었다. 숲을 가로지르는 일은 결코 쉽지 않았다. 하지만 꼭 해야 하는 일이었다. 보호령 바깥쪽에서 아기가 기다린다. 아기의 목숨이 제니 오느냐 안 오느냐에 달려있으므로 늦지 않게 가야 한다. 제니 기억하는 아득한 옛날부터 해마다 같은 때에 보호령에선 어떤 엄마가 숲에 아기를 버렸다. 죽으라고 두고 가는 모양이었다. 대체 왜 그러는지 쟤는 알 수가 없었다. 그런다고 해서 엄마를 나무랄 생각은 없었지만 그래도 가엾은 아기가 죽게 내버려 둘 수는 없었다. 그래서 해마다 쟤는 플라타너스가 둘러싼 공터로 가서 버려진 아기를 거두어서 숲의 반대편 대로 끝에 있는 자유 도시들 가운데 한 곳으로 데려갔다. 그곳은 행복한 곳이었다. 그곳 사람들은 아이를 사랑했다. 길목을 돌자 보호령의 장벽이 눈에 들어왔다. 쟤는 발걸음을 늦추고 터벅터벅 걸었다. 보호령은 암울한 곳이었다. 공기도 나쁘고 물도 나쁘고 지붕 위에 슬픔이 구름처럼 내려앉았다. 쟤는 슬픔이 자기 몸에도 멍해처럼 얹히는 것을 느꼈다. 그냥 아기만 데리고 빨리 가자. 해마다 그러하듯 쟤는 마음을 다잡았다. 경험이 쌓이면서 쟤는 준비물도 미리 챙기게 되었다. 아기를 따뜻하게 감쌀
아기 양털로 짠 부드러운 담요, 아기 엉덩이가 젖으면 갈아줄 기저귀천, 빈 배를 채워줄 염소젖 한두 병. 염소젖이 다 떨어질 경우엔 늘 그랬다. 기름 멀고 우유병은 무거웠다. 상식 있는 마녀라면 의뢰 할 일을 했다. 캄캄한 밤에 별이 보이면 한 손을 뻗어서 손가락으로 거미줄의 비단실을 거두듯 별빛을 모아 아기에게 먹였다. 마녀라면 누구나 알듯이 별빛은 자라는 아기에게 훌륭한 음식이다. 별빛을 모으려면 요령과 재주가, 이를테면 마법 같은 것이 필요하지만 별빛을 아기한테 주면 맛있게 먹는다. 배가 부르고 통통하게 살이 오르고 몸에서 빛이 난다. 곧 자유도시 사람들은 해마다 마녀가 아기를 데려오는 날을 축제처럼 여기게 되었고 별빛을 머금어 살갗과 눈이 빛나는 아기들을 축복으로 받아들였다. 쟤는 특별히 신경을 써서 각 아기에게 적당한 가족을 골라주었다. 긴 여행 동안 어린 생명을 살뜰히 돌보며 기질을 살펴서 아기에게 잘 어울리는 성격과 유머 감각을 지닌 가족을 골라 아기를 안겨주었다. 이 아기들은 별 아이라고 불렸는데 행복한 아기에서 다정한 아이, 자애로운 어른으로 자라났다. 재주 많고 마음이 너그러웠고 행복하게 살다가 나이 들어 편안히 죽음을 맞이했다. 제니 숲에 도착했을 땐 아기가 보이지 않았다. 아직 이른 시간이었다. 쟤는 피곤했다. 울퉁불퉁한 나무에 기대어 나무 껍질의 비옥한 냄새를 코끝으로 빨아들였다. 한숨 자는 게 좋겠네. 제니 소리내어 말했다. 맞는 말이었다. 지금까지 온 길도 힘들고 긴 여정이었지만 앞으로 가야 할 길은 더 멀었다. 더 험하고. 웅크려 조금 쉬는 게 상책이었다. 그래서 집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평화로이 쉬고 싶을 때면 을에 그렇듯 마녀 쟤는 나무로 모습을 바꾸었다. 잎과 이끼로 뒤덮이고 껍질에 깊은 홈이 파인 울퉁불퉁한 나무로. 작은 공터를 둘러싼 오래된 플라타노스와 모습도 질감도 비슷한 나무가 되어 쟤는 잠에 빠져들었다. 쟤는 행렬이 다가오는 소리를 듣지 못했다. 엔테인이 대드는 것도, 장로들이 당황해서 입을 다무는 것도, 대장로 걸랜드가 무뚝뚝하게 권위를 내세우는 것도 듣지 못했다. 아기가 꿍얼거릴 때도 듣지 못했다. 아기가 낑낑거리기 시작할 때도, 아기가 울음을 터뜨렸을 때도. 하지만 아기가 목청을 열고 와락 울음소리를 쏟아내자 쟤는 깜짝 놀라 잠에서 깼다. 아이고, 맙소사! 쟤니 울퉁불퉁하고 거칠고 무성한 목소리로 말했다. 아직 나무 상태였기 때문이다. 네가 온 줄 몰랐구나. 아기는 들은 척도 안 했다. 버둥거리고 울부짖고 깨깨거렸다. 성이 나서 얼굴이 빨개졌고 조그만 손을 오므려 주먹을 꼭 쥐었다. 이마 위에 점이 경고하는 것처럼 검붉어졌다. 잠깐만 기다려라 아가. 젠 이모가 최대한 빨리 갈 테니까. 쟤는 그렇게 했다. 변신은 까다로운 일이었다. 젠처럼 노련한 마녀한테도 마찬가지였다. 나뭇가지가 하나씩 등뼈로 감겨 들어갔고 주름진 나무 껍질은 서서히 젠의 주름살로 스며들었다. 젠은 지팡이에 기대어 어깨를 몇 차례 뒤로 쫙 펴서 꼬인 목을 이쪽 저쪽으로 풀었다. 젠은 아기를 내려다보았다. 울음이 조금 잦아들더니 아기는 대장로를 쳐다볼 때와 같은 눈으로 마녀를 보았다. 차분하고 꿰뚫어 보는 눈빛.
영혼의 팽팽한 줄에 손을 뻗어 하프줄을 튕기는 듯한 눈빛이었다. 마녀는 한순간에 숨이 멎는 것 같았다. 저 뿅! 뼈가 화음을 내며 울리는 느낌을 떨쳐버리려고 제니 말했다. 저 병을 줘야지. 쟤는 무수한 주머니를 뒤져 배고픈 속을 달래줄 염소젖이 담긴 병을 찾아냈다. 쟤는 발목을 까딱해서 버섯 하나를 의자처럼 크게 자라게 했다. 쟤는 버섯 위에 앉아 따스한 아기의 몸을 자신의 부드러운 뱃살 위에 포근히 얹고 기다렸다. 아기 이마의 초승달색이 고운 분홍색으로 옅어졌고 검은 머리카락과 검은 눈이 두드러졌다. 얼굴이 보석처럼 빛났다. 젖을 먹이자 울음이 가라앉고 표정도 만족스러워 보였지만 아기의 눈은 여전히 젠을 꿰뚫듯 보고 있었다. 나무 뿌리가 땅속으로 파고들듯이 젠이 끙 하는 소리를 냈다. 이런, 그렇게 쳐다봐도 소용없어. 나는 너를 원래 있던 곳으로 데려다 줄 수가 없단다. 이제 그건 지나간 일이니까 있는 게 좋겠다. 이런, 울지 마. 아기가 훌쩍이기 시작했다. 울지 마. 우리가 가는 곳이 마음에 들 거야. 너를 어떤 도시로 데려갈지 먼저 정해야겠지. 전부 다 아주 좋은 곳이란다. 새 가족도 좋아하게 될 거야. 내가 확실히 그렇게 되도록 할게. 그런데 그 말을 하는 젠의 늙은 심장 한 구석이 욱신거렸다. 갑자기 설명할 수 없이 서글퍼졌다. 아기는 젖병에서 입을 떼고 젠을 이상하다는 표정으로 보았다. 마녀는 어깨를 으쓱했다. 글쎄, 나한테 묻지 마라. 젠이 말했다. 왜 너를 숲에 두고 갔는지는 나는 모르겠구나. 사람들이 하는 일의 절반은 까닭을 모르고 나머지 절반엔 그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 뿐이야. 그렇지만 절대로 네가 담비 따위에게 먹히도록 여기 버려두고 가지는 않을 거다. 네 앞날엔 더 좋은 것들이 있을 거야. 소중한 아가. 소중한이라는 말이 젠의 목구멍에 희한하게 턱 걸렸다. 왜인지는 알 수 없었다. 젠은 헛기침을 해서 메인목을 풀고 아기에게 웃음을 지어 보였다. 아기의 얼굴로 몸을 기울여 이마에 입을 맞췄다. 젠은 늘 아기들에게 입을 맞췄다. 아기의 머리에서는 빵 반죽과 시큼한 우유 냄새가 났다. 젠은 두 눈을 잠시 감았다가 고개를 흔들었다. 가자. 젠이 잠긴 목소리로 말했다. 세상을 보러 가자. 어때? 그러고 나서 아기를 포대기로 단단히 둘러안고 젠은 숲으로 걸어 들어갔다. 걸으면서 휘파람을 불었다. 젠은 곧바로 자유도시로 가려고 했다. 틀림없이 그럴 생각이었다. 그런데 아기가 좋아할 만한 폭포가 있었다. 또 경치가 아주 멋진 바위 언덕이 있었다. 그러고 보니 아기에게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었다. 노래를 불러주고 싶었다. 이야기하고 노래하면서 젠의 걸음은 점점 느려지고 또 느려졌다. 젠은 나이 때문이고 허리가 뻐근하기 때문이고 아기가 보채기 때문이라고 핑계를 댔지만 그건 사실이 아니었다. 젠은 자꾸 걸음을 멈추고 한 번 더 포대기를 풀러 아기를 꺼내 그 깊고 검은 눈을 들여다보고 싶었다. 날마다 젠은 점점 더 먼 길로 돌아갔다. 크게 원을 그리고 왔던 길을 다시 돌아가고 지그재그로 왔다 갔다 했다. 젠이 숲을 가로지르는 길은 보통 하나뿐인 대로처럼 고든 직선이었지만
이번에는 구불구불 여기저기 돌아가는 구분길이 되었다. 밤이 되면 염소젖이 다 떨어졌으므로 거미줄 같은 별빛을 손가락 끝에 모았고 아기는 달게 먹었다. 별빛을 먹을 때마다 아기의 눈빛은 점점 더 깊고 검어졌다. 그 눈 안에 우주 전체가 무수한 은하가 불타고 있었다. 열흘째 밤이 되었지만 보통 사흘하고 한나절 걸리던 여정을 4분의 1도 마치지 못했다. 부푸는 달이 날마다 조금씩 일찍 떴지만 쟤는 크게 신경 쓰지 않았다. 쟤는 손을 뻗어 별빛을 모았다. 달이 뜨고 지는 것엔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 물론 별빛에는 마법이 깃들어 있다. 누구나 아는 사실이다. 하지만 별빛은 너무 먼 곳에서 오기 때문에 그 안의 마법은 가늘디 가는 실처럼 늘어져 약하게 희석되어 있다. 그래도 아기 배를 불리고 울음을 달래기에는 충분하다. 별빛을 더 많이 먹으면 아기 마음과 영혼과 머릿속에서 가장 좋은 부분을 일깨운다. 축복하기에는 충분하지만 그런다고 마법에 걸리진 않는다. 그렇지만 달빛은 또 전혀 다르다. 달빛은 그 자체가 마법이다. 길 가는 사람 아무나 붙들고 물어보라. 쟤는 아기의 눈에서 눈을 뗄 수가 없었다. 해와 별과 별똥별들, 성운의 먼지, 빅뱅과 블랙홀과 끝없고 한없는 우주가 그 안에 있었다. 달이 떴다. 통통하고 커다랗고 빛나는 보름달이. 젠이 손을 뻗었다. 하늘은 쳐다보지 않았다. 젠은 달이 뜬 것을 알아차리지 못했다. 손가락에 걸린 빛이 묵직하다는 걸 느꼈을까? 얼마나 끈끈하고 얼마나 달콤한지. 쟤는 머리 위에서 손가락을 휘저었다. 더는 들고 있을 수가 없자 손을 아래로 내렸다. 손목에 휘감긴 마법의 무게를 알아차렸을까? 쟤는 몰랐다고 스스로에게 말했다. 그 말을 하고 또 해서 참말인 것처럼 느껴질 때까지 되풀이했다. 아기가 그걸 먹었다. 먹고 또 먹었다. 아기는 갑자기 몸을 바르르 떨더니 쟤네 품 안에서 몸을 움츠렸다. 그러고는 앙 하고 울음을 터뜨렸다. 단 한 번. 아주 큰 소리로. 그러더니 만족스럽게 숨을 푹 내쉬고 마녀의 포근한 배로 파고들며 바로 깊은 잠에 빠져들었다. 쟤는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달빛이 얼굴에 쏟아지는 걸 느꼈다. 이런. 젠이 속삭였다. 젠이 모르는 사이에 보름달이 떠 있었다. 달은 강력한 마법을 띠고 있었다. 한 모금만 마셔도 큰일인데 아기는 글쎄 한 모금 넘게 먹은 게 분명했다. 먹성 좋은 녀석. 어찌되었건 나무 꼭대기에서 빛나는 달만큼이나 명백한 일이었다. 아이가 마법에 걸렸다는 건 의심할 여지가 없었다. 이제 전보다 일이 더 복잡해졌다. 쟤는 땅바닥에 책상다리하고 앉아서 잠든 아기를 무릎 위에 올려놓았다. 아기는 잠에서 깨지 않을 것이다. 앞으로 몇 시간 동안은. 쟤는 아이의 검은 곱슬머리를 손으로 쓸었다. 이미 아기의 살갗 아래서 마법이 맥처럼 뛰는 게 느껴졌다. 마법의 가닥이 세포 사이, 조직 사이로 파고들며 뼛속을 차워갔다. 시간이 흐르면 아기가 들썩이기 시작할 것이다.
그 시기가 지나면 안정을 찾겠지만 아무튼 쟤는 오래전 자기를 키운 마법사들한테서 마법의 아기를 키우는 일이 얼마나 힘든지 수도 없이 들었다. 젠을 가르친 스승들도 툭 하면 그 소리였다. 젠의 후견인인 조시모스는 입이 닳도록 말했다. 아기한테 마법을 불어넣는 것은 아기 손에 칼을 쥐어주는 것이나 다름없다. 엄청난 힘이 있는데 아무것도 모르니까. 너 때문에 내가 늙는 게 보이느냐? 귀에 딱지가 않도록 들은 소리다. 사실이었다. 마법의 아이들은 위험했다. 이 아이를 아무한테나 맡길 수는 없는 일이었다. 아가, 너 정말 대단한 골칫덩이가 되었구나. 아기는 코로 깊이 숨을 내쉬었다. 장미 꽃봉오리 같은 입술에 조그만 미소가 떠올랐다. 쟤는 가슴이 쿵 하고 흔들렸고 아기를 바짝 끌어안았다. 루나, 젠이 말했다. 네 이름은 루나야. 내가 네 할미가 될게. 우리는 가족이 되는 거야. 그 말을 하자 쟤는 이게 빼도 박도 못하는 사실이 되었음을 알았다. 그 말이 공중에 맴돌았다. 어떤 마법보다도 강력하게. 쟤는 자리에서 일어나 아기를 다시 포대기로 싸 등에 업고 집으로 가는 기나긴 여정을 시작했다. 클럭에게 이 사태를 대체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고민하면서.